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음, Large Models are Parsimonious Learners라는 논문이고요. 어, 사실 parsimonious라는 단어를 잘 모르는 단어여가지고 찾아봤는데 네, 뭔가 리소스를 적게 쓰려고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논문의 어, 핵심적인 핵심적인 거는 이제 트랜스포머 액티베이션이 생각보다 굉장히 스parse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특성이 있고, 왜 이렇게 스parse하게 되고, 이런 거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어, 본인들 말로는 POC 같은, 그냥 뭔가 이니셜라이즈를 하는 그런 논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온 지 3일밖에 안 됐고요. 네. 오늘이 10월 16일이니까, 3일 전에 구글 리서치에서 나온 논문입니다. 이 논문의 첫 애브스트랙트 첫 번째 문장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페이퍼는 이 문장이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떤 액티베이션 맵이 트랜스포머를 사용하는 머신러닝 모델에서 액티베이션 맵이 스팔스한 그 현상에 대한 연구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뭔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서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이 현상을 분석하고 이게 어떤 특징이 있고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려고 굉장히 많은 실험을 했고 논문도 그래서 길이가 꽤 됩니다. 뭐 1단으로 되어 있긴 한데 한 30페이지 정도 되고요. 그래서 최대한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인트로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바이올로지컬 브레인에 있는 그 뉴럴넷을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스팔스하다는 얘기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실제로는 어떤 뉴런이 파이어 하는 게 어떤 특정 시간에 굉장히 적은 퍼센티지의 뉴런만 파이어링을 한다. 그래서 이게 어쩌면은 이제 브레인이 에너지를 별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이유일 거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그에 반해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딥뉴럴넷은 인퍼런스 할 때 굉장히 덴스한 컴퓨테이션을 하게 되죠. 그리고 뭐 GPU나 TPU 같은 하드웨어에서도 이런 덴스한 컴퓨테이션을 타겟으로 해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바이올로지컬한 뉴런이랑 비교했을 때 뭐 이런 컴퓨테이션 한 이피션시도 차이가 있지만 그거 외에도 우리가 만드는 뉴럴넷은 어떤 인풋의 퍼터베이션이나 그 다음에 트레이닝 그 레이블에 대한 뭐 에러 커렉션이나 컨피던스 캘리브레이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취약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흥미있는 옵저베이션을 먼저 제시를 하는데 이 트랜스포머 구조의 뉴럴넷이 굉장히 액티베이션이 스팔스 하더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지금 이 트랜스포머 구조에서 제가 빨간 박스를 친 이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 이 부분에 주목해서 볼 겁니다. 왜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는지는 뒤에서 설명해 드릴 건데 어쨌든 이 부분에 있는 인터미디어트한 이게 피드포워드 뉴럴넷이 두 개의 레이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레이어의 아웃풋을 주로, 뭐, 두 번째 레이어 아웃풋도 보는데, 어쨌든 그 액티베이션들을 봤을 때, 이게 보면은 논제로 퍼센트를 레이어별로 나타낸 거예요. T5 모델에. 보면은, 네, 이게 트레이닝 스텝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인데, 트레이닝이 끝났을 때 보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네, 논제로가 거의 없죠. 전체 뭐 에버리지 한 3% 정도밖에 안 돼. 디코더 쪽도 뭐 특정 레이어, 이게 첫 번째 레이어인 것 같은데 이거 빼고는 다 10% 아래에 분포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다 인트로덕션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이 논문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다 요약이 되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어, 우리가 댄스 컴퓨테이션을 하지만 DNN이 스파르스한 액티베이션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MLP 부분,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 부분에 액티베이션 펑션 지나간 이후, 보통 이제 여기 렐루를 쓰니까 렐루를 거쳐간 이후에 있는 어떤 액티베이션들에 포커스를 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가 이니셜라이제이션 했을 때 그냥 어 around 50%라는 거죠, 논제로가. 왜냐면은 양수 절반, 음수 절반이라고 했을 때 렐루를 통과하고 나면 음수는 0이 되니까 양수가 대략적으로 50%가 되는데, 트레이닝이 끝날 때 보면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에버리지 2.7%, 제일 큰 레이어가 12%였고 제일 적은 레이어가 1.1%였다. 여기 보면은 얘가 12%였나 보네요. 여기 있는 이런 애들이 1.1% 정도 되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처음에 얘기를 꺼냈던 것처럼 어떤 바이올로지컬 뉴럴넷이랑 어떤 커넥션도 이게 뭔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어떤 뉴럴넷을 스팔스하게 만들어서 모델 경량화 이런 쪽에서 많이 연구를 했었는데, 그때는 뭔가 굉장히 익스플리시트한 레귤러리제이션을 걸거나 뭔가 어떤 특별한 방법을 사용해서 스팔스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런 어떤 익스플리시트한 디자인 없이도 스팔시티가 관찰이 되더라라는 얘기이고, 사실 이 관찰을 이 논문에서 처음 한 건 아니고, 사실 여기 MOIfication이라고 하는 논문이 있어요. Transformer Feedforward Layer가 Mixture of Expert다라고 하는 이 논문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뭐 저도 자세히 읽어보진 않았는데 앱스트랙트만 좀 보니까 이제 실제로 트랜스포머가 어떤 인풋에 따라서 실제로 활성화되는 그 액티베이션들의 개수가 적더라. 그러니까 인풋이 바뀌면은 또 다른 액티베이션이 활성화되지만, 실제로 어떤 특정 인풋이 들어왔을 때 그 순간 액티베이션 되는 그 뉴런이 수가 굉장히 적더라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게 결국에 그래서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처럼 동작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런 이제 옵저베이션이 이미 있었죠. 근데 이 논문에서는 그거를 더 많은 실험을 통해서 이게 굉장히 일반적인 현상이고, 어떤 랭귀지나 비전 태스크에도 다 일어나고, 그리고 트레이닝 셋, 이밸루에이션 셋 상관없이 일어나고, 뭐 트랜스포머가 아니어도 심지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일부의 뉴런만 파이어링하는, 실제로 네, 일부의 펄섹트론만 반응을 하는 이게 렐루 때문에 생긴 어떤 데드 렐루 현상, 데드 뉴런 현상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까지 보여주는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파르시티라고 하는 게 굉장히 프레벌런트한 현상이다.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브로드하게 일어나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트랜스포머의 모든 레이어에서 다 보이고, 비전 태스크를 하던 내추럴 랭귀지 데이터든 데이터에 상관없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컨피그레이션에도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 데이터나 테스트 데이터 이런 데이터에 상관없이 다 일어난다. 트레이닝 타임뿐만 아니라 인퍼런스 타임에 다 일어나고,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큰 모델일수록 더 스파르스하다는 거. 그리고 이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트랜스포머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MLP 믹서나 뭐 그냥 정말 바닐라 MLP 혹은 CNN에도 이런 현상이 있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논문의 중요한 이제 핵심 얘기들인데, 실제로 이게 이제 그러면은 스파르시티가 왜 일어나느냐라고, 왜 일어나는 현상이냐라고 했을 때 뭐 몇 가지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게, 트레이닝 데이터 때문에 생기거나 혹은 레이블 때문에 생기거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또 하나는 이제 또 딥뉴럴넷이 굉장히 보통 우리가 모델을 크게 만들고 오버 파라미터라이즈 되어 있다 보니까 막 다 그냥 레이블을 다 외워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가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뒤에서 다 이제 실험을 통해서 이런 게 아니라는 거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 위에서 생각한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고, 이 논문에서 분석하기로는 이 스팔시티가 생기는 이유는 트레이닝의 다이나믹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트레이닝 프로세스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다라는 분석을 합니다. 뒤에서 이 얘기도 자세히 나올 거고요. 그래서 당연히 스팔시티가 이렇게 높으면은 막 97% 정도가 다 0이다 이러면은 굉장히 많은 컴퓨테이션이 사실은 낭비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곱셈이랑 덧셈을 많이 할 텐데, 그것들이 대부분 다 0을 곱하고 그 결과도 0이니까 그걸 또 더하고 쓸데없는 연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런 연산량, 플랍스라고 하는 플로팅 포인트 오퍼레이션을 줄이면은 이제 컴퓨테이션을 많이 줄일 수 있는데, 이게 또 좋은 점은
이게 이미 지금 0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할 수만 있으면 이거는 완전히 로스리스죠. 그러니까 아웃풋이 값이 아주 조금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뭐 다른 방법들, 다른 모델 경량화 방법들에서는 억지로 스파이시티를 만들어내려고 뭔가 트릭을 쓰고 그것 때문에 어떤 뭐 액큐러시라든지 이런 어떤 퍼포먼스에 약간의 디그레데이션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거 없이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요거를 활용을 해서 이 저자들이 탑 K 트랜스포머라는 거를 제안을 해요. 그래서 탑 K 트랜스포머가 뭔지 뒤에 설명이 나올 건데 이 심플 모디피케이션 한 거고 트랜스포머를 얘가, 얘가 이제 굉장히 스파이시티를 잘 살리면서 추가로 노이지 트레이닝 데이터에 덜 센시티브하고 뭐 인풋 커럽션에도 강하고 그다음에 컨피던스 캘리브레이션도 좋은 이런 특징을 갖는 모델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이 계속 나올 건데 실험의 셋업은 이제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의 T5 모델을 사용했고 얘는 인코더 디코더 구조의 모델이고 데이터는 C4 데이터를 썼고요. 그 다음에 비전 트랜스포머를 썼습니다. 비전 트랜스포머는 인코더만 있는 구조죠. 그래서 이미지넷 21K 그리고 일부 실험은 이미지넷 1K 데이터를 이용해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간의 이제 수식에 대한 노테이션이 나오는데 뭐 대단한 건 없고 이게 이제 두 개, 여기 그림 보시면 되는데 두 개의 레이어짜리 플리 쿼엔트 레이어로 이루어지잖아요. 중간에 렐루가 하나 있고 이게 트랜스포머에서 사용되는 네, 피드 포워드 레이어 부분인데 이 부분 보면은 이제 여기가 D 모델 디멘전, 이 벡터 시퀀스가 들어올 때 그 벡터 하나의 랭스가 D 모델이라고 했을 때 이 중간에 DFF, D 피드 포워드라고 하는 사이즈로 보통 여기 4배 키우죠. 4배 키웠다가 다시 4분의 1로 줄여서 여기 이제 레지듀얼 스키 커넥션이 존재하는 이런 형태가 되고 그래서 이 수식 보면은 X에 인풋이 들어오면은 요 K라고 하는 웨이트를 곱하고 그게 여기서 곱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시그마가 렐루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V를 곱하고 뭐 단순한 식이죠. 이렇게 해서 아웃풋이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가 이제 쭈루룩 나오는데 스파르시티가 유비쿼터스한 피노미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스파르시티는 비전이나 NLP 태스크에 다 보인다. 여기 보면 VIT도 그렇고 이게 지금 레이어에 따라서 논제로 액티베이션의 퍼센티지를 나타낸 건데 보면은 굉장히 낮죠. 다 여기 앞부분 레이어 뭐 한 개 정도 빼고는 다 10% 이하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이나 이밸류에이션 데이터에 상관없이 똑같은 경향을 보이죠. 지금 보면은 그리고 데이터셋에 상관없이 이미지는 21K를 쓰든 그냥 이미지는 1K를 쓰든 또 이것도 비슷한 경향을 보여요. 약간 차이가 있다면 이미지는 1K는 거의 계속 감소하는데 21K 끝에서 살짝 올라가는 뭐 이런 모양이 있다는 거는 좀 다르지만 T5도 이렇게 끝에 가서 좀 올라가는 형태죠. 어쨌든 굉장히 스팔스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를 VIT를 이렇게 여러 개의 컨피규레이션으로 실험을 해봐도 다 비슷해요. 그리고 이 모양도 다 약간 내려가다 끝에 가서 살짝 올라가는 전체적으로 좀 내려가다 끝에 가서 살짝 올라가는 이런 형태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의 모든 레이어 여기도 트랜스포머의 그 T5의 컨피규레이션 다양하게 했을 때 인코더, 디코더 보면은 이렇게 잘 다 비슷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레이어에 상관없이. 뭐 T5는 약간 특이한 게 여기 이미지넷 21K도 좀 그렇지만 끝에 그러니까 첫 번째 앞쪽에 있는 레이어랑 아웃풋에 가까운 뒤쪽 레이어 쪽에서 좀 더 덴스하고 중간이 좀 더 스프레스하고 전체적인 성향이 그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데드 뉴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굉장히 스몰 퍼센티지의 뉴런만 항상 액티베이트 되고 나머지는 계속 죽어 있는 그런 게 아닌가 해서 실험을 해봐요. 그래서 이 인풋을 막 집어넣으면서 그 액티베이션들이 액티베이트 되는 그 비율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그게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고요. 그래서 요 이제 인덱스는 여기 써 있지만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한 거고 이제 파이어링 제일 많이 자주 한 애부터 제일 안 한 애까지. 그럴 때 보면은
일부가 50% 절반 정도의 인풋에서 반응을 했지만 대부분은 10% 이하예요. 10% 이하가 여기가 10%니까 약 93.5%의 뉴런이 10% 이하로 활성화가 되더라. 그런데 데드 뉴런은 없는 게 지금 보면은 네, 99%의 뉴런이 1% 이상은 또 액티베이션이 돼요. 액티베이트가 돼요. 그래서 제일 낮은 리스트 액티베이티드 뉴런도 0.001%는 액티베이트 되더라. 그러니까 죽어있는 뉴런은 없는 거죠. 어쨌든 아주 적은 횟수라도 어떤 인풋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액티베이트 되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모델 사이즈를 점점 키웠을 때, 레이어 개수를 늘렸을 때, 이 굵은 선일수록 더 레이어 개수가 많아지는 건데, 요 뎁스를 보면은 뎁스가 클수록 이 논제로 액티베이션의 퍼센트가 더 낮더라. 그 얘기는 더 스팔스하다는 얘기죠. 그게 여기 써 있고. 1% 이하로 떨어지는 게 이 32레이어짜리에서만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뎁스 말고 위스, 중간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의 그 벡터 랭스를 그 디멘전을 쭉 키웠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경향이 다 비슷하게 나옵니다. 물론 요거 오른쪽 그래프는 카운트 베이스로 한 거라서 요 진한선이 더 위에 있는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 디멘전이 크니까 액티베이션의 개수가 더 많겠죠. 그래서 실제 카운트는 많아 보이지만 비율로 보면은 더 낮게 보입니다. 그래서 모델이 더 큰 모델일수록 더 스팔스하더라라는 실험이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앞에서 이런 스팔시티가 어떤 경향을 보이는지를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그러면 이게 왜 생기는지를 한번 추측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가설은 스팔시티가 어떤 레이블 정보에서 오는 거다. 실제로 그러니까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는 휴먼 어노테이션을 하고, 뭐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는 그냥 데이터에서 자체적으로 생성을 하겠죠. 예를 들면은 이런 이미지 VIT 같은 경우에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학습을 하는 거고, 일반적인 우리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에서 사용할 때는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베이스로 하니까. 근데 여기 요 실험 결과는 이제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레이블이 어떤 의미 있는 디스크립션을 정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레이블을 통해서 데이터의 어떤 그 로우 디멘전의 리프레젠테이션을 빨리 알 수 있어서 이 네트워크가 스팔스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가설을 세운 거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P%의 레이블을 그냥 랜덤하게 바꿔버려요. 그냥 지금 클래스에 있는 것 중에 그냥 하나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서 그냥 샘플해서 바,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의미를 주지 못하니까 이 비율이 커질수록, P가 커질수록 뭔가 이 가설이 맞다면은 덴스해져야겠죠. 그런데 사실 이 실험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이게 파란색이 베이스라인이고 50%, 70% 하면은 더 스팔스해집니다. 물론 100% 랜덤 하니까 조금 더 덴스해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10% 미만이에요. 이게 처음에 시작은 50%였다는 거를 계속 잘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처음 트레이닝 시작할 때는 50%였는데 최종적으로 10% 언더로 떨어졌다는 거는 뭔가 의미 있게 스팔스해졌다는 거 보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가설은 이제 어떤 트레이닝 데이터 자체에 실제로 우리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에서 약간 언슈퍼바이즈 러닝 같은 그런 느낌으로 뭔가 컴팩트한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해서 이렇게 스팔스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가설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냥 이미지의 픽셀 값 자체를 그냥 랜덤 값으로 0에서 255 사이에 그냥 아무거나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해서 그냥 바꿔버린 거예요. 랜덤 값으로. 그래서 이거를 랜덤하게 바꿨을 때 덴스해지는지를 보는 거죠. 봤더니 살짝 덴스해지긴 했지만 이건 역시 10% 이하. 그래서 여전히 이 가설이 맞지 않고 여전히 이렇게 랜덤하게 아예 이미지의 픽셀 값을 바꿨음에도 이 트랜스포머는 스팔스하게 학습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설은 뭐냐면은 이게
사실은 우리의 모델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버 파라미터라이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심지어 데이터를 랜덤으로 넣어줘도 다 외워버리잖아요.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는 랜덤한 레이블을 줘도 거의 트레이닝 에러를 거의 0으로 만들 수 있고, 하지만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 잘 안 되겠죠. 랜덤하게 하면은. 그래서 트레이닝 타임에 이렇게 다 메모라이즈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모델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실제로 모델 사이즈에 비해서 데이터는 적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모델은 나는 내가 가질 수 있는 용량이 100인데 실제로 이 데이터는 뭐 10 정도면 다 외우네. 그러면은 90만큼 필요 없으니까 스팔 세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가설을 세운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인피니트 데이터를 집어넣습니다. 인피니트 데이터는 어떻게 넣냐면은 그냥 앞에서 랜덤하게 요 두 개, 랜덤하게 이미지를 만들고 랜덤하게 레이블을 생성했던 걸로 계속 온더플라이로 실시간으로 계속 데이터를 생성해 나가면서 그냥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학습을 시켰을 때, 그래서 어떤 데이터도 두 번 들어가지 않게, 그러니까 원 에폭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학습을 멈추게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약간 덴스해지긴 해요. 그래서 여기 뭐 자세하게 써 있는데, 처음에 앞부분에 4개 레이어는 더 스팔스 하다가 뒤에 가면 좀 덴스해진다. 하지만 이거는 뭐 최대한 20% 정도니까 여전히 50%에서 시작한 거를 감안하면은 스팔스한 거죠. 그래서 이 세 개의 가설이 다 어떤 현재 현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작이 50%에서 했다는 거를 생각하면은 이 세 개의 가설은 다 틀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들은 이게 요런 데서 오는 게 아니고 트레이닝의 다이내믹에서 오는 거다라는 가설을 세워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얼리 스테이지에 트레이닝 할 때 이 트레이닝 데이터랑 랜덤 이니셜라이즈를 한 다음에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면은 그 그레디언트가 디센딩 디렉션이 실제로는 이 액티베이션의 값이 0에 가까워지도록 만드는 방향으로 그레디언트가 생길 거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사실 띠어럼인데 이거를 이제 증명을 합니다. 사실 이게 완벽한 증명은 아닌데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이게 앞에서 봤던 그냥 그 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P가 뭐 레이어가 한 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뉴럴넷의 피드포워드 네트워크가 뭐 여러 레이어일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일반적인 트랜스포머에서는 그냥 원 레이어짜리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랑 똑같죠. 세타가 파라미터고 X가 들어와서 그 아웃풋이 나오면은 렐루를 통과하고 두 번째 V라고 하는 이 웨이트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곱해진 게 fx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어떤 요 p i번째 요 아웃풋 액티베이션 i번째 액티베이션이 0보다 크다고 하면은 이 로스를 MSE나 그러니까 민스퀘어드 에러나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요 액티베이션으로 미분한 거에 그레디언트 익스펙테이션이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요. 이거를 여기서 이제 하나의 몇 가지 가정이 들어가는데, 일단 V는 랜덤하게 샘플링 됐으니까 익스펙테이션이 0일 거고요. 그리고 어 Y는 지금 V랑 현재는 무관한 거예요. 왜냐면 처음 이니셜라이즈 상태니까. 그래서 사실 간단히 보면은 로스를 이 PI로 미분한 거는 체인 룰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로스를 F로 미분하고 F를 P로 미분하면 되니까. 근데 F랑 P의 관계에서 P가 여기 지금 PI 스타라고 하는 게 양수인 것만 했기 때문에 렐루는 없는 거나 다름없고, 그러면 결국 얘로 미분하면 V가 남겠죠. 그래서 VI 스타가 나올 거고, 이게 지금 MSE랑 크로스 엔트로피랑 둘 다 증명이 되어 있는데, 시간 관계상 MSE만 간단히 볼게요. 크로스 엔트로피는 좀 더 복잡해가지고 어펜딕스에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SE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가정이 V가 어떤 거를 만족하냐면은 익스펙테이션이 0이고 이제 다 인디펜던트하게 샘플링 됐기 때문에 얘네들의 곱의 익스펙테이션이 다르면 0이고 같으면 0보다 크다. 이 가정에서 MSE 로스를 F로 미분하면 이 식에 의해서 당연히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네, F라는 식이 여기서
요 시그마가 없는 거니까 이런 형태로 나올 거고요. 그러면 얘를 요, 요 위에 식에다가 요 자리에다가 요걸 집어넣는 거, 요 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는 거죠. 그럼 그래가지고 요 vi 스타랑 해서 전개를 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요 i가 i 스타랑 같을 때랑 아닐 때로 나누면은, 그러니까 같지 않을 때랑 이렇게 같을 때를 빼내면은, 얘는 아까 요 위에서 0이라고 했으니까 얘 expectation 0이고, v랑 y도 인디펜던트 하니까 0이고, 그 다음 요 부분만 남겠죠. 근데 아까 가정에서 요게 0보다 크다고 했죠. 그리고 얘는 렐루를 통과한 거니까 항상 0보다 클 거고. 그래서 이거의 expectation은 이제 0보다 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크로스 엔트로피도 똑같은 식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요거를 증명한 거예요. 로스를 이 중간 레이어, 그러니까 마지막 레이어 바로 전 레이어에 있는 액티베이션으로 미분한 거의 익스펙테이션이 항상 0보다 크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를 갖냐면은 뭐 사실 대충 예상이 되실 텐데 결국에는 그레디언트가 양수라는 의미가 되고 그레디언트가 양수라는 거는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학습을 하니까 네. 그거를 줄이는 방향으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니까 매그니튜드가 줄어드는 쪽으로 움직이겠죠, 처음에.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양수인 액티베이션의 값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 학습이 일어난다. 첫 번째 스텝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만족하려면은 처음에 이니셜라이제이션 상황에서 만족을 하지만 여기서 이 논문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한번 업데이트를 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V랑 Y가 더 이상 인디펜던트 하지 않기 때문에 앞에 식이 성립하지 않죠. 하지만 여기서 약간 좀 그냥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인필컬리 보면은 그 방향으로 스타트를 했을 때 그게 이제 유지가 되더라. 그래서 이 논제로가 처음에 학습되는 과정을 보면은 아까 앞에서 초반에 나왔던 그래프에서 보이듯이 계속 그 논제로 비율이 점점 감소하거든요. 학습 초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 트렌드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끝날 때까지 잘 유지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파이시티가 왜 일어나는지까지는 살펴봤고,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약간 공짜 점심 같은, 원래 공짜 점심은 없지만, 여기에 트랜스포머에 이렇게 스파르스한 특성이 있으니까 이걸 잘 활용하면 좋겠다. 근데 그 전에 얘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 MLP에 왜 포커스를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여기 간단하게 나옵니다. 사실 저도 요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내용인데, 실제로 우리가 디멘전을 아까 D 모델, DFF 이렇게 했을 때, 트랜스포머에서 그, 네, 컴퓨테이션 컴플렉시티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텀은 쿼리 키 밸류 계산하는 텀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웨이트 매트릭스가 여기가 D 모델은 실제로 정확하게 D 모델에 맞지 않겠지만 여기 4 되어 있는 게 D 모델이라고 보고 그래서 그거의 스퀘어만큼 연산을 해야 되고 이게 시퀀스가 지금 이 경우에는 두 개죠. 단어가 두 개 있는 거라고 치면은 시퀀스 랭스 곱하기 D 모델의 제곱만큼 연산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게 셀프 어텐션 부분이죠. 그래서 시퀀스 랭스의 제곱에 비례하는 실제 하나의 그 벡터는 요만큼 길이를 가지니까 이렇게 될 거고 이 부분이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에서 실제로는 요거의 이제 2배 정도 될 건데 뭐 비고 노테이션에 이 상수는 의미 없으니까 시퀀스 랭스 곱하기 D 모델 곱하기 DFF가 되겠죠. 요런 레이어가 두 개 있으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중에 뭐가 제일 도미넌트 하냐라고 봤을 때 이거예요. 이게 언제 그러냐면은 요새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는 빅 모델의 경우에 라지 모델로 가면 갈수록 이 비중이 커지고 다른 애들에 비해서 이 비중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어느 정도로 커지냐면은 그거를 뒤에 가져왔는데 이 정도로 커져요. 여기 보시면은 요 트위터에서 가져온 표고요. 175빌리언짜리 트랜스포머는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의 연산량이 80%예요. 전체 연산량에서 차지하는. 그리고 이거는 약간 다른데 요거랑 요거랑 계산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근데 요렇게 트위터가 있을 때 여기에 이 트위터에다가 너 계산 잘못했어 하면서 이거를 보여준 사람이 있었는데 요거는 맨머리라서 사실 앞에서 여기도 맨머리잖아요. 그래서 그거까지 다 포함한 거긴 한데 이제 174빌리언 정도 되는 모델에서 맨머리에 차지하는 비중이 99%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실제로는 여기까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도미넌트한 거죠. 그러니까 라지 모델로 가면 갈수록 이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 이 부분이 연산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뭐 모델 경량화를 하거나 할 때는 이 부분을 빼놓고 어텐션 부분 열심히 줄여봐야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이용할 거냐? 그러면 두 번째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레이어 두 개로 되어 있다고 가정해서 두 번째 레이어에 이제 요게 웨이트였고 V가 웨이트였고 A가 이제 그 액티베이션이라고 하면은 이 액티베이션이 실제로는 이제 DFF만큼의 랭스를 가지는데 그 중에 S개만큼만 액티베이트 되어 있다고 하면은 실제로는 이 연산량이 원래 요만큼이었던 게 요렇게 줄어들겠죠.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리덕션 팩터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얘가 한 2.7%밖에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3%라고 해도 여기가 97%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그 0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은 뭐 당연한 얘기죠. 0이 있을 때 곱셈을 안 할 수 있거나 뭔가 하드웨어적으로. 그러면 속도를 엄청 빠르게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레이어는 좀 얘기가 다른데 첫 번째 레이어의 연산 결과 0이 이렇게 많이 생긴 거니까 첫 번째 레이어는 연산을 해야 그 결과가 0이 생기니까 그 전에는 사실은 0이 없는 0이 별로 없을 거잖아. 그래서 그거를 활용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계산하는 게 얘인데 그러면은 이 계산 결과가 대부분 0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거를 계산하는 게 결국에는 어떤 K를 찾는 건데 어떤 K를 찾냐면 이 X 인풋이랑 가장 유사한 클로지스트라고 하는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가장 유사한 요게 우리 실제로는 그 코사인 디스턴스 계산식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우리가 어 뭐 만약에 살아남는 게 n개라고 하면 가장 가까운 n개를 찾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잘 알려진 nearest neighbor search 혹은 maximum inner product search problem이고 이게 일반적으로는 DFF만큼의 리니어 컴플렉시티를 갖지만 왜냐면은 K가 이만큼 있으니까 하나씩 다 비교를 해봐야겠죠. 뭐가 제일 가까운지. 하지만 이거를 approximate 하는 서브리니어 컴플렉시티를 갖는 알고리즘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걸 잘 활용하면은 더 속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저도 사실 논문 리뷰할 때 여러 번 강조했던 부분이긴 한데 사실 스팔시티 관련된 게 경량화 쪽에서 연구에서는 많이 쓰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많이 사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별로 안 써봤고 왜냐하면은 이게 하드웨어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은 아무리 0이 많아도 그 0에 곱셈하는 거를 뭐 스킵하거나 이렇게 해주지 않는 이상은 그냥 0이 있어도 0을 곱하고 더하고 다 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속도의 향상이나 이런 것을 가져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인풋에 따라서는 좀 아웃풋이 덴스하게 나올 수 있겠죠. 어떤 경우에 굉장히 스팔스하게 나오고 이 액티베이션의 스팔시티라고 하는 거는 인풋에 디펜던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인풋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스팔스할지가 계속 바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덴스하게 되면은 이 스팔시티에 따른 어떤 이득을 덜 가져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건 이제 트레이닝 할 때의 이슈인데 트레이닝이 다 되고 나면 스팔 세지는데 트레이닝 다 되기 전에는 초반에 특히 보면은 50%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 스팔스한 이득을 보기 힘들다.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탑 K 트랜스포머라는 걸 제안하는데 방법은 엄청 간단해요. 요걸 하고 나서 탑 K, K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고 K개만 남기고 다 0으로 만드는 거예요. 강제로 0으로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셀쇼딩 하겠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될 건지 상상을 해보면 트레이닝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인풋이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 학습이 웨이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계속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는 뭐 논문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일종의 레귤러라이저로 사용이 되겠죠. 인풋에 따라서 약간 드랍아웃 비슷하게 살아남는 애들이 계속 바뀔 거니까 거기에 딸려 있는 웨이트들만 학습이 될 거고.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탑 K에만 억지로 뽑는 거니까 실제로 완전히 로스리스는 아니죠. 뭔가 강제로 0을 만들고 하니까 이게 실제로 퍼포먼스에 액큐러시나 이런 거에 드랍이 없는지를 봐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실험을 해봅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보니까 K를 쭉 늘려가면서 실험을 해봤을 때 여기는 T5의 다양한 모델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 트레이닝 데이터, 이벨리에이션 데이터에 대해서 한 거고, 여기는 VIT에 대해서 한 건데 보면은 여기 아래에 나오지만 T5 3빌리언짜리는 K는 128 정도, 여기 요 정도, 그리고 VIT는 256 정도 하면은 accuracy 드랍이 0.3% 이하로 나오더라. 하지만 엄청 스팔스해지니까 여러 가지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수행 시간도 그러면 진짜 빨라지는지 확인을 해보는데 요거는 약간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하드웨어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좋진 않아요. 그래서 11빌리언 정도 돼야 한 10% 정도 임프루먼트가 있고 그 외에는 오히려 K가 커지면 커질수록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베이스라인보다 성능이 더 나빠지는 거죠. 이거는 당연히 K계를 뽑아야 되니까 그런 거 계산하는 컴퓨테이션 오버헤드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보너스로 이게 스팔스한 네트워크가 생기면은 뭘 또 얻을 수 있는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레이블 노이즈에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앞에서 실험했던 거랑 비슷하게 이미지는 1K 데이터셋에서 이제 P%하게 랜덤 레이블로 바꿔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는 이제 DNN들이 어떤 레이블 노이즈에 좀 취약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바꾼 다음에 바닐라 VIT랑 학습을 비교를 해봤더니 탑K VIT랑 이 파란색이 바닐라 VIT인데 파란색 여기서 오버피팅이 생기고 이게 이제 요 실선이 밸리데이션 셋인데 여기서 꺾이고 하지만 탑K의 VIT는 탑 128짜리 VIT는 계속 올라가더라. 그래서 이게 더 좋다. 그러니까 요 더 레이블 노이즈에 강건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컨피던스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해서 이 뭐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딥 뉴럴넷이 이제 학습을 많이 하고 나면은 굉장히 약간 오만방자해져서 자신감이 넘쳐서 막 자기가 잘 모르는 게 들어와도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높은 확률로 다른 오답을 내곤 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많이 되고 그거를 이제 캘리브레이션 하는 방법으로 EC라고 Expected Calibration Error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측정을 해봐요. 요거를 탑 K에 대해서 측정을 해보니까 바닐라 VIT랑 요게 이제 트레이닝 스텝에 따라서 당, 당연히 이렇게 갈수록 점점 컨피던트해지면서 이 칼리브레이션 에러가 커지는데 여기도 보면은 학습을 많이 하면은 VIT 뭐 이 탑 K VIT가 더 에러율이 낮은 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컨피던스 칼리브레이션에서도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풋 퍼터베이션의 로버스트한지 인풋 데이터에 뭔가 우리 뭐 어드버서리 어택처럼 뭐 노이즈를 가했을 때 그거에 의해서 영향을 얼마나 받는지 사실 일반적인 뭐 CNN도 그렇고 딥뉴럴넷이 이거에 또 굉장히 센서티브한데 그래서 이미지넷 C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합니다. 이미지넷 C 데이터가 이렇게 가우시안 노이즈, 임펄스, 뭐 샷 노이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얘네들이 이 그 시빌리티 레벨이 5단계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15개 항목에 대해서 5단계까지 있어서 아마 75개인가 이렇게 노이즈가 추가가 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그중에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실험을 했을 때도 보면은 네, 이 단계가 높아질 때 보면은 이런 지금 파란색 바닐라 VIT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인풋 퍼터베이션에도 강하더라. 그러니까 스팔스한 네트워크가 이런 거에 강하더라. 사실 이게 일종의 앞에서 학습할 때 있었던 레귤러리제이션 효과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스팔스하게 학습이 되면서 이런 것들의 강한 특성을 보인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에 나왔던 것들을 다 종합한 거예요. 그래서 바닐라 VIT랑 딱 128 VIT랑 했을 때 내추럴 애큐러시에 거의 차이가 없고 노이즈를 추가했을 때 성능이 좋고
이런 인풋 퍼터베이션에도 더 강하고 에러 칼리브레이션에도 더 좋은 이런 특성을 보이더라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디스커션이 있는데 아직 조금 남았는데 시간이 많이 됐네요. 좀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스커션에서는 우리 지금 모델들을 굉장히 크게 만드는 게 추세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퍼포먼스를 얻기 위해서 모델 사이즈를 크게 한다. 근데 우리는 다 잘 알다시피 오컴스 레이저를 알다시피 어떤 데이터를 잘 피팅할 수 있고 좋은 제너레이션 성능을 보일 수 있는 애는 이거를 잘 피팅할 수 있는 모델 중에서 가장 심플한 게 좋다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고 야, 이게 약간 상반되는 건데, 그래서 딥러닝은 철학이 이제 크게 만들고, 뭐, 레귤러라이저나 이 다양한 방법으로 오버피팅을 막는 싸움을 하는, 약간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현재 딥러닝은 이렇게 트레이닝이 플렉서블하고 리던던트하고 크게 만들어서 파워풀한 모델을 가져가는 이런 경향이 있, 있어서 이런 지금 발견이 이렇게 크게 만드는데 모델은 학습되면서 점점 스팔스해지려고 한다라는 게 좀 놀라운 발견이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게 또 어떤 특별한 뭔가 익스플리시트한 디자인도 없는데도 트랜스포머가 자체적으로 학습하면서 자기 모델의 일부만 사용을 해서 어떤 인퍼런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트레이닝이 된다는 게, 네. 이게 트랜스포머가 파르시모니어스한 모델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논문이 그냥 이거는 어떤 이니셜라이즈 하는 논문이고, 여기도 나오지만 어떤 이렇게 탑 K 스레숄딩이라고 하는 K개만 남기고 없애고 하는 게 Proof of Concept POC 같은 거고 사실 이게 이 스파르시티를 만들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도 아닌데 어쨌든 이런 방법을 했을 때 좋은 효과가 나오는 걸 보였으니까 이 연구를 시작으로 다양한 연구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 앞에서 얘기했던 거지만 이제 어떤 하드웨어나 이런 쪽에서도 이렇게 덴스한 컴퓨테이션에 포커스해서 만들지 말고 이런 현상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게 반영되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바이올로지컬 어떤 이런 쪽 연구랑도 연관이 돼서 좀 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펜딕스에도 사실 뭐가 되게 많은데 간단하게만 볼게요. 버트도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버트도 해보니까 별 차이 없이 되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프리 액티베이션 렐로 통과하기 전이에요. 그리고 보면은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정도가 거의 평균 값인데 처음에는 0에서 시작했는데 왼쪽으로 쉬프트 됐다는 거죠. 여기 레이어 12번 레이어도 마찬가지. 그래서 버트도 이런 스팔스한 특징이 나타나더라. MLP 믹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MLP 믹서에는 토큰 믹싱이랑 채널 믹싱이 있는데 실제로 토큰 믹싱은 트랜스포머의 셀프 어텐션에 해당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 뭐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다른 픽셀들끼리 연산하는 거라서 그리고 채널 믹싱이 실제로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에 대응되는 거라서 사실 이쪽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자연스럽다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여기 이 주황색 부분이 논제럴 퍼센티지가 거의 100%에 가깝게 나오는 이유가 여기 이제 액티베이션 맵의 사이즈가 작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게 더 커지면은 얘도 스팔스해질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NN도 테스트를 해봐요. 그래서 레지넷을 해보면은 얘도 비슷하게 뭐 근데 트랜스포머만큼은 아니에요. 트랜스포머만큼은 아니지만 뭐 한 20% 정도 이쪽에 가면은 20% 정도 스팔스해지고 뭐 이렇게 뭐 근데 하지만 경향이 모델 사이즈가 커질수록 아래로 갈수록 커지는 건데 커질수록 더 스팔스해지는 거는 여전히 나타나더라. 그리고 뭐 논문에는 여기서 뭐 내려가다 올라가고 요게 이제 그 스테이지가 있잖아요. 레지넷에 스테이지 1, 2, 3, 4가 있는데 그 스테이지 바뀔 때 어떤 이런 패턴이 나타난다라는 것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약간 좀 안 맞는 것들도 있어서 제가 논문을 보다가 그 부분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네, 따로 넣진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레지듀얼 스키 커넥션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 스팔스티에 그거를 실험한 건데 그래서 T5의 인코더 레이어 6번 이게 0번부터 시작해서 7번째예요. 이거를 스키 커넥션을 아예 없애버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은 뭐 큰 차이는 없고 뭐 이런 데 좀 차이가 여기가 디코더 부분이 여기 인코더 부분이거든요.
여기 인코더 6번을 날렸기 때문에 인코더 6번은 굉장히 큰 그러니까 스팔시티가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스킵 커넥션이 스팔시티에 주는 영향도 되게 크다. 이거는 근데 사실은 뭐 예상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스킵 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그 레지듀얼만큼만 학습하면 되니까 0이 당연히 그것 때문에 많아지는 영향이 있겠죠.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에 따라서 SGD를 쓰느냐, 아담을 쓰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봤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아담이 조금 더 스팔스하게 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 첫 번째 레이어는 좀 차이가 보이는데 두 번째 레이어는 거의 똑같고 이거는 레이어 3개짜리인데 3개짜리는 네. 세 번째 레이어, 마지막 레이어는 거의 똑같더라고요. 중간 레이어는 약간 아담이 더 스팔스하게 만들고. 요거는 레지넷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근데 이 논문에서 레지넷에 레지넷이 아니라 VIT를 SGD로 학습하니까 학습이 아예 안 되고 발산해서 어쩔 수 없이 CNN 가지고 학습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탑 K로 해서 K개만 남기고 다 버리는 걸 했는데 그 K개만 남기는 거 하지 말고 레귤러라이저를 써가지고 L1이나 L2 레귤러라이제이션 방법을 써서 그거 가지고 스팔스하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그 방법으로 실험한 결과인데요. 보면은 이게 바닐라 VIT고 그거에 비해서 이런 L1이나 L2를 써도 다 더 스팔스해지는 건 맞고 근데 L1이 훨씬 스팔스해지죠. 그리고 퍼포먼스 약간 떨어지는데 살짝 얘는 뭐 조금 오르다가 얘도 조금 오르다가 이제 많이 이 레귤라이제이션의 그 파라미터를 크게 하면은 성능 떨어지는데 이런 어떤 퍼터베이션 같은 이런 거에는 더 좋아지는 게 보여요. 그런데 그럼 L1이랑 L2 중에 뭐가 좋냐라고 하면 L1이 훨씬 좋죠. 딱 보기에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유를 쓰고 있는데 L2는 보통 매그니튜드가 큰 애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L1은 상대적으로 작은 애, L2에 비해서는 작은 애들한테 영향을 미쳐서 L1은 그냥 계속 그거를 걸면은 자체적으로 스팔스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어떤 이런 노이즈의 강인한 특성은 큰 값을 줄이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값을 살려놓느냐 없애느냐 그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마지막 실험인데 그래서 이제 뭐 트랜스포머 다 없애고 그냥 정말 2레이어짜리 MLP만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엠리스트 데이터를 썼고 이게 2레이어짜리 MLP니까 어려운 데이터는 못할 거니까 그렇게 하되 랜덤 데이터 그리고 인피니트 데이터 랜덤 데이터는 앞에서 했던 것처럼 랜덤하게 픽셀 값을 바꾸고 뭐 랜덤하게 그 레이블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인피니트 데이터까지 실험을 했고 중간 투 레이어니까 중간에 디멘전을 이렇게 다양하게 했고 옵티마이저도 다양하게 해서 트레이닝 애큐러시만 측정을 했습니다. 트레이닝 애큐러시만 측정을 했고 근데 여기서 파인딩이 뭐냐면은 작은 모델은 아예 트레이닝 데이터를 핏하지 못했고 인피니트 데이터는 아예 핏이 안 됐고 뭐 이런 거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여기서 조금 재밌는 거는 논제로의 퍼센티지가 제일 높은 때가 모델이 딱 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핏하기 시작했을 때예요. 그래서 요게 좀 재미있는 현상이다. 그래서 이게 어떤 다른 지표들이랑 뭔가 이게 언더피팅과 오버피팅의 그 사이, 어떻게 보면 학습에서의 그 뉴럴의 사이즈의 옵티멀한 그 포인트에서 얘가 가장 논제로 엔트리가 제일 많은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이게 그 실험 결과인데요. 보면은 이게 X축이 모델 사이즈예요. 그래서 그 위스를 늘림에 따라서 이런 거 보면은 학습이 잘 안 되다가 여기서 딱 100%를 찍잖아요. 트레이닝 100%를 찍을 때 여기는 약간 다른데 요런 데 보면은 네, 요 근처에서 이렇게 솟았다가 내려가고 얘도 이렇게 세 번째 솟았다가 내려가고 이런 식이 되지. 얘는 처음부터 만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로 계속 내려가는 경향을 보이고 인피니트 데이터는 뭐 아예 학습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요런 부분들 여기 뾰족 솟아있는 여기가 이제 이 모델을 학습할 수 있는 모델 중에 제일 작은 모델일 때가 이 논제로가 제일 많더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되게 다양한 실험이 많고 그래서 가능하면 다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저도 뭐 처음에는 큰 기대였다가 약간 조금 실망한 부분이 없진 않지만 그래도 뭐 오랜만에 좀 재밌게 읽었던 논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발표는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